이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거침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 분석과 쟁점 토론을 해주실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최익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익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우리 사회의 이슈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주 쌍촌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를 두고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처벌을 제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 사건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사건은 지난 4월 22일 오전 0시 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왕복 9차선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를 몰던 40대 A씨가 20대 대학생 2명을 잇따라 쳤는데요.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한 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운전사를 입건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예. 그때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그 무단횡단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부분이 좀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해서 크게 다치게 된 것이 운전사의 책임만 묻는 것이 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좀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청와대 이제 게시판에도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또 반대로 해당 운전자가 과속했고 그리고 또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속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청원글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실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자, 우선 오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무단횡단 사고와 같이 보행자의 잘못이나 어떤 과실, 부주의가 매우 큰 경우에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자, 이런 무단횡단처럼 9차선 도로죠.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이런 데서 무단횡단한 경우에 이때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처벌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최 변호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처벌의 정당성, 부당성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기준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왕복 차로가 어느 정도 큰지라든가 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해서 일반적으로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길인지 여부나 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그다음 뭐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나 그 사고 발생 당시의 뭐 시각이라든가 그 뭐 날씨, 그다음에 그 보행자의 그 복장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볼 때 그 운전 당시에 그 사고를 좀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좀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렇게 해서 업무상 과실이 먼저 인정이 된 이 경우에 현행은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5년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단횡단, 이 운전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무단횡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전방 지시 의무, 안전운전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보아서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이 과실범으로 처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경우에 이때 그럼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또는 그 판단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장치 내지는 논리적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뢰의 원칙에 대해서 잠시 우리 신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신뢰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허용된 위험의 법리의 그 일환으로 이 지금 운전같이 위험한 사회에서 내가 법규를 준수하면 그렇죠. 상대방이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법규를 준수했다면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위에까지 미리 방어해서 법규를 지켜라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과실 여부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무단횡단 하시는 분과 같이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현행 도로교통법 5조를 보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벌금이 사실은 뭐 실제로 무단횡단 한다고 해서 벌금 모두 다 사실은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예, 그 현행 그 이제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법규에서 무단횡단 등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식의 좀 충격적인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뭐 어떤 다른 해결책 없이 어떤 그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왕복 9차로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통상적으로 무단횡단하는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또 뭐 중앙 분리대가 설치돼 있고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좀 지나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라면 아무래도 운전자들도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겠다는 걸 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 이런 것들 고려할 때 사고가 나더라도 뭐 이제 보행자도 크게 다칠 수 있지만 운전자가 피해가다가 다른 또 2차 사고 내지 추가 사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일정 부분 새로운 구성 요건 마련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이시고,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호 위반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횡단, 이런 그 신호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횡단에 대한 범칙금 규정을 살펴보면은 도로교통법 10조, 157조, 시행령 93조 별표에 따르면은 육교 미시나 지하도 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는 범칙금이 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냥 일반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2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이제 범칙금으로 우선 납부가 되게 되는데 너무 낮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무단횡단이 큰 사고의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될 수 있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이 예방적, 홍보적,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지금 보행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둘 사이의 어떤 과실, 누가 더 큰가, 또는 둘 중에 어느, 그러니까 보행자와 운전자 누구를 더 처벌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만약 인간 중심의 또는 사람 중심의 어떤 도로교통을 원한다면은 운전자에게 좀 더 많은 과실 내지는 어떤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도로교통 효율성을 위한다면은 보행자에게 보다 더 큰 어떤 주의 의무를 부과해야 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보행자와 또는 운전자의 형사 책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민사 책임 문제, 그래서 불법 행위죠.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였을 때, 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따질 때,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그때의 민사 책임 문제는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의 주제는 TV조선 압수수색과 언론의 자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냐 아니면 공권력 행사에 대한 도전이냐라는 의견이 분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경찰이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또 TV조선 기자들이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여기서 나온 목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편견 없이 어떤 법적인 어떤 시각에서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최 변호사님, 이 사건 드루킹 사건이죠. 드루킹 사건 취재했던 TV조선 기자가 시발점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TV조선 소속 기자인 A 씨가 지난 4월 18일 자정께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진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태블릿 PC, USB,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훔친 혐의, 즉 절도로 불구속 입건을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 4월 25일 경찰이 TV조선 본사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TV조선 기자들이 경찰에 압수수색 사전에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론 탄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이제 진입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경찰이 기자들에게 가로막혀 그 건물 앞에서 한 8시 20분경에 철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우리 경찰이 시도한 압수수색 영장 어떤 집행 이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신 변호사님,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 영장주의가 아마 적용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압수수색은 이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 그 범죄 관련 증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발견하는 이런 강제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 12조에서 신체의 자유 그리고 16조 주거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이 발부하기 전에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하고 그렇죠. 검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데요. 이때는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소명이라든지 수사의 단서로서 압수수색은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압수와 수색은 강제 수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처분자의 성명 그리고 죄명 그리고 압수 물건 또는 뭐 수색의 장소라든지 뭐 대상이 되는 뭐 신체나 물건 그다음에 발부 연월일 날짜죠. 그리고 유효기간 그다음 기타 이제 대법원 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기재가 되고 이에 이제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의 서명 날인이 있게 됩니다. 자, 영장의 집행은 통상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 경찰이죠. 경찰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 집행 시에는 반드시 영장을 피집행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피처분자의 명예가 해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상은 이제 우리 적법하게 발급이 되죠. 그 압수수색 영장이 이것을 들고 경찰이 지금 TV조선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TV조선이 거부를 했단 말씀이죠. 자, 두 분께 잠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때 TV조선이 거부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먼저 간단한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겠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 좀 유의하실 것이 이제 체포와 구속일 때랑 압수수색 검증일 때랑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체포와 구속에 관해서는 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해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를 좀 높게 보는 것에 반해 그 일반적인 압수수색에서는 피해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뭐 체포 구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체포 구속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은 보통 이제 물건 뭐 장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를 두게 되는데요. 어쨌든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을 감안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적법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 TV조선 기사가 어쨌든 그 건물 내 진입 자체를 막는 형식으로 이제 집행을 막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좀 정당성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TV조선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자,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다만 이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 표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아니라 피켓을 들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영장 집행 거부의 의사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은 TV조선이 영장 집행에 거부한 행위, 지금 이 정도의 행위는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쟁점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던 다음 날이죠. 지난 26일 기자협회가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의 경우 이제 이 핵심 관련자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은 무리한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 정부에 결코 유리하지 않는 그런 지금 사건이죠. 드루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좀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TV조선과 야당 그리고 또 기자협회가 말하는 것처럼 이번 압수수색 집행한 것이죠. 경찰이. 이것이 바로 과연 지나친 시도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언론계에서는 그간의 뭐 보도 성향을 떠나서 대부분 이제 그 TV조선 압수수색에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몇몇 언론들의 취재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있었지만 언론사에서 실제 집행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파주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를 입건된 해당 그 기자가 절취한 이제 태블릿 PC 등이 그 보관되어 있던 정보가 유출되어 있는 사실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또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가져간 어떤 전자기기들이 지금 손괴돼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황에선 그 결과를 기다리기가 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보 유출 여부라든가 뭐 그 밖에 다른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뭐 일견 일리가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요. 또한 그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TV조선 기자가 그 사무실에 이제 무단 침입해가지고 사진을 뭐 180여 장 찍은 것이 이제 그 TV조선 기자들의 그 단톡방 같은 데서 올려서 공유했다는 뭐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이미 TV조선 측에서는 사전에 인지를 하였음에도 특별히 뭐 그냥 이거 좀 다 돌려주고 해라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지 수사기관에 직접적으로 알리거나 이런 점이 없었다는 점 좀 비추어 볼 때 좀 이런 부분이 단순히 언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결부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참 다소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적한 대로 드루킹 뭐 이제 수사와 관련하여서 형평성 문제를 좀 제기할 수는 있을 여지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찰도 알았을 것이고 검찰도 알았을 것이고 당연히 법원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는 그만큼 당위성을 크게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요. 그 법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이 지금 받은 그 태블릿 PC가 훼손되어 있다. 그럼 정보가 복제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정보적인 측면에서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TV조선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도죄는 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런 측면에서는 과다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공범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관련 어떤 범죄 증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수위를 낮춰 본다면은 뭐 그렇게 지나치다고 볼 수만은 없겠죠. 자, 우리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은 아마 절도행위죠. 말씀하신 대로 절도 행위에 따른 어떤 그 저지른 그 행위죠. 그 행위자. 기자죠. 그 기자에 대한 어떤 수사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본다면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그날 경기도 파주 경찰서에서 실제로 TV조선 기자에 대한 서울에 있는 자취방을 압수수색을 했죠. 해가지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2대, 그리고 USB 등 4점에 대한 압수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 개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인 공간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왜 TV조선 회사 언론기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느냐, 이렇게 지금 뭐 충분히 그런 의견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뭐 이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습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로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 법원의 영장에서는 발부에서도 이런 요건이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정확히 압수수색의 범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TV조선 전체 혹은 뭐 보도본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기보단 어떤 그 해당 기자가 있는 업무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국한된 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할 땐 당연히 주거와 주된 사무 공간 동시에 하는 것이 맞고요. 이 언론사 수습 기자 같은 경우는 순회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이제 취재를 하고 한 회사에 복귀해서 뭐 취재 자료 정리하고 이런 건 한 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책상도 없고 그냥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그냥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제 회사에 머무는 건데 이것이 경찰이 과연 모른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지 않지만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른 일반인과 동일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좀 TV조선 전체 보도국이라는 이런 확대는 지나치다. 이 사람이 사무 공간이 보도국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은 이것이 이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 목적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요. 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영장을 발부했던 것이지 이거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목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과거 기존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압수수색이라든지 언론사 탄압이라든지 이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탄압이라는 것은 좀 무리한 네. 주장이다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 언론의 탄압이라는 것은 지금 기자 개인에 대한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일탈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론 이제 TV조선 그 회사 차원에서 네. 언론 차원에서 또 어떤 저지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일견 보기에는 기자 개인의 어떤 일탈 행위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절도행위가 이것을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언론기관 전체로 가서 또는 보도국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언론 탄압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불과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아예 네.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아예 언론사에 들어와서 상주를 하고 이 교정까지 직접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직접 하던 시절에는 뭐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중정 직원들이 하루 종일 그냥 언론사에 상주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과연 언론사에 그냥 국가기관이 들어간다 이것이 가능하느냐의 문제로만 보여진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범죄라는 절도라는 범죄가 매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완전히 상관관계가 맞물린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급 요건을 심리해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라는 어떤 이제 주장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자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러한 이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까를 염려하여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또 반대 해석될 수도 있어서 그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의 침해라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의견이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영장 집행 자체가 당부당하다는 걸 떠나서 또 우리 TV조선이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한 행위가 또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걸 떠나서 언론 자유의 탄압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영장 같은 거 없이 그냥 언론 자유 탄압 그때는 거의 뭐 법이고 뭐가 없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도 뭐 적용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언론 자유의 탄압과는 전혀 지금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지금은 이미 민주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방법이라고는 결국은 어떤 기자 한 명 또는 이런 것들 어떤 기사 한 개를 문제 삼아서 이것을 처벌하기 위한 이런 형태로 지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지금 기자협회라든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법 절차를 통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가 되었습니다. 법원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 내용이 나한테는 억울하든 또는 뭐 정당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나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굳이 지금 TV조선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실현이 되는 건데 이 법치주의의 또 이제 가치에는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이것이 비록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 표현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TV조선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위법하거나 그 범위가 뭐 적절하지 않다면 형사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불복수당 등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행 절차상의 어떤 수단들을 제외한 채 단순히 그 출입을 막는 식의 사실상의 이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평화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물리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문제 해결 방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절차상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어떠한 집단이나 사람에게는 그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법치주의나 이런 것에 좀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 요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TV조선에서 주장하는 바는 언론의 자유 침해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여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법치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자 이거 두 가지의 어떤 언론의 자유라는 어떤 가치와 그다음에 국민 모두가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 두 개가만 충돌하는 경우에 어떤 가치가 또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인지 우리 신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사건, 이 한정적인 이 사건 가지고는 이게 정확하게 상충된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언론의 자유에 이게 포섭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이미 전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넓은 의미로 언론의 자유와 법치주의와 상충이 된다면 이걸 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약간 오래됐지만 그 1980년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법령을 위반해서 거기를 들어가서 취재를 해왔고 이게 언론의 자유에는 당연히 포섭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법령 위반인데 너는 처벌받아야 된다. 당연히 그 당시 법상 처벌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는 걸 전제로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조항을 자체를 보면 표현의 자유 등에서 파생된 어떤 언론의 자유까지 이런 자유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는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고요. 따라서 우리 법 체계에서는 어떤 기본권 간의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가치가 무조건 우위에 있다는 건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어떤 때는 언론의 자유가 좀 더 중시돼야 되고 어떤 때는 또 다른 가치가 중시돼야 되고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좀 더 이제 보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주장하는 쪽에서 이게 더 왜 중시되는 가치여야 되는지를 좀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두 분의 말씀 종합하자면은 언론의 자유 그리고 또 이제 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둘 다 헌법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헌법 가치가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어느 하나가 완사이드하게 우선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 그 정황에 따라서 결국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TV조선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자유입니다. 우리 이 사건의 이제 시발점은 사실은 TV조선 기자가 절취했다는 물건 태블릿 PC죠. 그리고 USB 휴대전화 등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요거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도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순실 사건이죠. 거기 핵심 증거가 바로 또 JTBC의 어떤 태블릿 PC죠. 그리고 또 이게 그 사건의 또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당시 우리 JTBC의 태블릿 PC 사건 입수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과 이 사건은 태블릿 PC라는 것만 갖고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사건인데요.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이건 약간 법률 용어인데요. 영득의 의사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때 건물 관리인의 진술까지 토대로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 절도죄도 인정이 안 되고 또 이제 입수 과정에서도 이제 건조물 침입도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TV조선의 지금 태블릿 PC 와 그 예전에 이제 JTBC의 태블릿 PC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예, 그 JTBC의 태블릿 PC에 관한 증거 능력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 그 정전 비서관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도 다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그 사실관계는 신 변호사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JTBC 같은 경우는 WK 건물 관리인의 승낙을 받아서 들어갔고 당시에 WK 사무실은 모두가 퇴거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고 간 건지 잊어먹고 간 건지도 좀 애매해서 이게 절도죄는커녕 점유이탈물 횡령죄 자체도 좀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현재 그 이번 TV조선 사태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가 느릅나무 사무실에 있었고 거기서 어떤 이제 사무실 뭐 상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퇴거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 관리인이 건물 관리인도 이제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라고 할 권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엄밀하게 치자면은 우리 기자도 당연히 건물 관리인과 주거 침입 내지는 또 이제 절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라는 공익이 더 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JTBC의 태블릿 PC는 그런 의미에서 처벌받지 않은 것이지 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똑같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TV조선 기자가 취득한 태블릿 PC 이것도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알 권리 충족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절도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점유,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유체 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취득하는 방식에 의해서 소유권을 배제시키는 것인데요. 그럼 과연 최순실의 태블릿 PC 그거에 대해서 타인 점유인가? 그때는 이미 WK가 퇴거한 상태였기 때문에 버려두고 간 것이고 뭐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경우 점유이탈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유권을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타인 점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살펴봐야 되는데 최순실은 그때 나는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이미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블릿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상황에서 이건 타인 점유, 타인 소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절도죄의 객체도 안 되고 뭐 점유이탈 횡령죄의 객체도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타인 점유, 지금 느릅나무라는 출판사의 점유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타인 소유권을 누구도 포기하거나 뭐 양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서 추가로 이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이 JTBC의 태블릿 PC가 가지는 어떤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시한 부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볼 때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의유를 하기가 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설령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WK 직원들의 법익이 일부 침해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 그 1심 재판부에서 그들이 참고 받아들여야 할 기본권의 그 제한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논리를 과연 TV조선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는 일단 절도 혐의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표가 그보다 훨씬 더 커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어떤 사유로 인정되기는 좀 많이 좀 법률적인 논리적 난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JTBC의 태블릿 PC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만약에 절도죄에 해당되고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공익 어떤 뭐 알 권리 충족이나 공익도 조금 더 약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두 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신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네. 실제로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이런 자료 수집 뭐 행위를 하다가 또 위법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나요? 네, 예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1998년도에는 국민일보 한 기자가 서울 동부지검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들어있던 참고인 진술 조서를 출력하다가 검사한테 들켜서 절도 미수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까지 됐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중앙일보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사무실에 들어가 수사 관련 문건을 훔쳐서 이 혐의가 드러나서 건조물 침입 및 여기는 절도 기수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들도 이게 뭐 사건 취재를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위법행위 또는 범죄에 이르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TV조선 기자의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그때 만약 요 태블릿 PC, 조선일보 기자가 취득한 이 태블릿 PC를 증거로 만약 내놓는다면 이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두 분 변호사님 잠시 한번 여쭤볼까요? 예, 우선 이 태블릿 PC가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서 압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개인이 수집한 증거는 사실 위법하든 위법하지 않든 일단 이미 제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집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 능력은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대법원 판례에서도 개인이 어떤 이렇게 증거를 사실은 뭐 어떻게 훔쳐서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증거 능력을 배척하지 않고 어떤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어떤 공익을 좀 비교해서 공익이 더 크다면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판례도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증거를 이제 적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이제 판단하는 것은 어떤 수사기관이나 어떤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인권의 침해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어떤 이런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증거 능력 인정되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자가 입수한 시점에서 압수수색 집행돼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시점 사이에 이 원본의 동일성이 훼손됐다면 그 자체로 증거로 쓰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절도에 의해서 가지고 온 거는 맞다는 걸 또 전제로 했을 때 그러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는 대법원이 몇 차례 판단한 바가 있는데 증거 취득 과정의 이 위법이랑 그리고 이 입증하고자 하는 범죄의 위법 요 두 가지를 비교 형량을 해서 이 증거 취득 과정의 위법이라 하면 절도고 이 입증하고자 하는 범죄는 막 엄청난 범죄가 밝힐 수 있다 이거로 인해서 그러면은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비교 형량을 해서 이 중대한 범죄 입증을 위한 경우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일반인이 사인이 비록 이제 경미하게 위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런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어떤 위법 수집 배제 원칙,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조항도 있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이 이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기자가 수집한 증거를 이제 제출했을 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아서 이거 다시 증거로 제출했을 때 이게 지금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자세히 판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위법 수집 배제 원칙과 무관하고 또 실제로 이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증거 능력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TV조선이 경찰이 영장 집행을 거부했죠. 이것이 현행법상 어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지금 된다고 우리 신 변호사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계속 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자체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된다는 것이죠. 우리 최 변호사님도. 예, 저도 뭐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진짜 수사기관이 실제로 입건할지는 좀 변론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을 입건하지 않는 것도 사실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의 한 단면으로 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때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한 피켓 들고 평화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이거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된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력을 세워서 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라는 측면을 좀 더 만약에 강하게 보면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화적인 시위,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 피켓을 들고 있는데 경찰이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절대 이렇게 딱 클럽을 짜고 안 비켜주는 경우는 이거는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경찰이 여기까지 진입을 안 하고 보고 있다가 물러섰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충돌이 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폭행 협박까지는 좀 뭐 애매한데 그 이제 현대 사회 언론의 그 역할 내지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법의 어떤 위계나 위력이 성립할 여지 좀 있어 보이고 사실 지금 TV조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TV조선 등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론 형성과 어떤 공표수단, 막강한 공표수단을 가진 언론의 그 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것이 언론이 약자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좀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폭행 협박 등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금 넓게 보고 있죠. 우리 판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성립될 가능성은 좀 많이 있는데 다만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행위들 뭐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사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이 바로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숨어 있는 어떤 취재를 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어떤 취재원과도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행위를 또 나아가기도 하는데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의 자유를 보다 더 또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그럴 때마다 성립돼야 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서 절도죄라든지 아까 말씀 그런 게 그때마다 다 성립돼야 된다라고 또 얘기한다면은 뭐 언론이나 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언론 자유를 좀 너무 얕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특권을 조금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기자에 대한 뭐 특권 내지 예. 뭐 특별한 보호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차라리 뭐 우리가 미국식의 어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아까 예. 우리 헌법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인 우위에 있는 가치로 보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그 헌법적 가치보다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 현행 헌법의 해석상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좀 어렵지만 예. 정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의 특례를 아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특례. 정도가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나마 가능한 어떤 방법이니까. 형태의 특례를 말씀하시나요? 예컨대? 그러니까 특례라는 표현보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해석상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좀 예. 뭐 기자나 이게 언론 취재 과정에서의 어떤 그 어떤 불법의 여지에 좀 경계선에 있을 때 좀 더 완화해서 해석해주는 그런 정도는 뭐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에서도 그 모순 없이 조화는 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이제 현행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무슨 뭐 특례 조항을 만드는 하는 건 좀 그렇고 다만 해석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해석하면서 조금 더 넓게 해석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언론의 기자 특성 이거 뭐 또는 특권 인정해야 됩니까? 특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이전에 예. 이 범죄 목적을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일반인들은 자기가 이제 사용할 목적으로 내가 이걸 탐이 나서 내가 갖고 싶어서 이거 내가 사용하려고 남의 물건을 이렇게 뭐 훔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기자들은 이것이 내가 사용하려고 태블릿 PC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게 혹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면 이 정보를 알려줘야지라는 어떤 그런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차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어떤 그런 특색을 좀 특성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 우리나라 그 현행 법상 이 물건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는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영득 의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범죄의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특권까지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을 뿐이지 요 자체가 처벌 자체가 다르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처벌은 현행법상 처벌은 뭐 달리 낼 수는 없는 것인데 네. 다만 우리 그런 기자들 또는 언론기관의 특성을 좀 인정해서 네. 우리가 조금 더 특혜 내지는 어떤 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내지 활동으로서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여론을 형성해서 국정에 참여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공권력을 비판 또는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어떤 가치이고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금 논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 언론의 자유가 지금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사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적인 특혜, 특권, 법적인 예외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두 분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제도적 절차를 어떤 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해주셨고 다만 특성은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가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리고 언론의 자유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마지막 한마디씩을 듣고 오늘 토론을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최익구 변호사님. 예, 저는 그 자유가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말씀으로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자 같은 전문 직역이라든가 뭐 이제 좀 사회적으로 유명한 일에 대해서는 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거나 좀 더 그다음에 법 집행에서 좀 더 편의를 받는 선별적인 적용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법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 적용의 예외는 최소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 직역의 특수성에 따라 조금씩 적재적소에 마련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좀 나는 어떤 역할을 하니까 무조건 좀 제외되거나 좀 예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외를 신설하는 과정에서도 좀 사회적인 합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 네, 저는 오늘 이 이슈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욕초화다. 그래서 욕초화. 욕심이 예. 과하면 화를 부른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늘 계속 언론의 자유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전제가 일단 범죄 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욕초화라고 해서 이 범죄를 언론의 자유로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화를 부르는 지금 입장이 조선일보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지금 언론의 자유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또 거부한 사건이죠. 이걸 두고 우리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권력 어떤 집행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열띤 토론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사후 약방문. 어린 학생들도 아는 이 속담과 한자성어가 뜻하는 바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뒤에 후회를 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 미리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미리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며 후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후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채비를 갖추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한켠에서는 소를 읽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전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던 26명의 시민이 넘어졌고 이 가운데 무려 8명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안전사고는 왜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비단 이번 에스컬레이터 사고뿐만 아니더라도 지하철역 폭발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우리 사회 각종 안전사고들, 그것들을 단순히 기계의 오작동 또는 날씨와 같은 자연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안전불감증일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이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작은 사고를 대형 사고로 키우는 중요 원인이며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인 것입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하가 시게루 교수는 인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사람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이유는 경제적 손익 때문만이 아니라 진화 심리학적인 적응이나 신경생리학적 작용도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안전불감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별일 있겠어, 난 베테랑이야, 이런 생각들을 경계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조심성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보 운전자들보다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교통사고를 내고 스키장에서도 초보자보다 선수 같은 사람이 더 크게 다치는 것만 봐도 이 같은 심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스템만으로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믿고 안심한다면 결국 사고는 나게 마련입니다.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대책의 성공 여부는 그 안전대책으로 인해 우리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의식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매뉴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디서 왜 사고가 생기는지 제대로 알리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안전을 습관화하여 문화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사고, 결국 우리의 안전의식에 달려있음을 결코 잊지 맙시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